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네, 이제는 2월달이 밝았습니다. 그쵸?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달이 끝났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은 우리 편에 있죠. 점점 리플이 가치 반영이 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귀중한 주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타임 레버리지 채널 구독자 수가 이게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감개무량한 숫자입니다. 저한테는 과분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잘하겠다 이런 말보다도 그냥 지켜봐 주세요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계시고 저희 큰아빠도 보고 계시고 사촌 형님이 보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채널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질 좋은 컨텐츠와 진정성, 신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불장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공부를 통해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양질의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채널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시 한번 잡으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ECB의 총재가 나오네요. European Central Bank,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죠. 지금 현재는 이분, 여기 나와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사람이 총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미국 연준, 이 두 가지의 중앙은행은 사립은행의 집합체인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녀가 이렇게 말하네요. 유럽 지급준비금에 비트코인은 도입 안 될 거야. 이거는 너무 변동성이 크고 안전하지가 않아.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유로피안 센트럴뱅크 단상 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와가지고 어떠한 중앙은행의 준비금에도 비트코인은 추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 맥어택 XRP님이 어머나 이거 안 좋은데라고 댓글을 달으셨길래 저도 한번 어머나라고 달아봤습니다. 어떡하죠? 안 받아들인다는데요. 그쵸? 조금만 더 볼까요? 어제 기사였죠. 체코 중앙은행의 총재는 외환보유고의 5% 안에 5대 기축통화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미 국채가 들어가 있는 그들의 비상금이죠. 외환보유고 5%에 비트코인을 할당할 것이야.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야. 상당히 상반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아무쪼록 체코 중앙은행 이사회에서는 그런 비트코인 투자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승인하는 스탠스. 하지만 스타누나라고 하는 체코의 재무장관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반신반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바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연관된 투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것 자체가 작년 기준 153%나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어디에 투자했는지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5억 달러, 코인베이스에도 투자했고요. 비트코인의 대형 채굴업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홀딩스, 라이어 플랫폼 등등 굉장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기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즉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싱가포르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국제결제은행의 허브라고 불리우죠. 스위스 중앙은행 역시 비트코인 비축 의무화를 위해서 슬슬 국민투표까지 붙이고 있는데요.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50대 50이에요. 그쵸? 최근에는 연준의 파월의장 가지고 한번 또 흔들었잖아요. 작년 12월 19일 정도였네요. 연준은 비트코인 보유할 수 없어. 법 개정도 모색하지 않았고 우리는 보유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을 때 꽤 크게 떨어졌었는데 글쎄요. 연준의 입김만큼 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파워는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최근에 실크로드 매각 이슈라든지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구글의 윌로우가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할 것이다. 해킹을 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미디어를 볼 때, 기사를 볼 때 우리는 분별력 있게 거릴 수 있는 눈,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5년 연말까지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쭉 걸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세력이 만드는 퍼드 뉴스라든지 개미 털기를 위한 미디어와 언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언론 특히나 그 기득권 세력들의 선전 도구였다는 거. 왜 미국의 재무부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했고 이미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통해서 ETF로서 엄청난 비트코인을 빨아들이고 있으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보유에 본격 나선다. 피델리티의 공식 보고서의 데이터죠. 또한 왜 블랙록은 작년 기준 500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을까요? 지금 현재 iShares, iBit라고 하는 이 현물 비트코인 ETF로서 약 56만 개, 57만 개가 넘어가는 비트코인을 매집 중에 있습니다. 연준 가지고 한번 흔들어 대더니 이번에는 ECB 총재 가지고 한번 흔들어 대고 있어요. 그쵸? 얼마 전에는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을 통해서 또 한번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다. 내재적 가치가 없다라고 한번 또 흔들어 댔었잖아요. 그쵸? 하지만 알고 보니 JP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실제로 투자하고 있었던 미국의 대형 금권이었다. 실제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봤더니 비트와이즈가 이끌고 있는 현물 ETF, 피델리티 ETF,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대로 들어가 있죠. 최근에 리플에 대한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 인버스 상품까지 상품으로 등록했었던 프로쉐어즈의 비트코인 ETF 상품까지도 JP모건이 이미 들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절대로 이들의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포커스를 맞춰 볼까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지금 현재는 유러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였지만 리플의 뿌리와 결코 다를 수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지금은 물론 유럽 중앙은행 총재지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제통화기금, 전 세계 금융 엘리트,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이 IMF의 총재를 역임했었다라는 거. 그가 총재를 역임했던 시절 2017년부터 그들은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한계를 직면하면서 핀테크 관련 고위급 자문위원회를 설립했고 거기에는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왜 이 저명한 사람들 안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 들어가 있었고 왜 그는 과거부터 스위프트의 연례 행사, 시보스의 연사진으로서 여러 차례 갔었을까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들의 의제와 아젠다, 주제를 꾸준히 본다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세상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 미래 금융에 대한 인프라, 하나의 제목의 논문이거든요. 여기에 전문가 그룹에 역시나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리플 출신 한 명 더 보이네요. 딜립 라오가 들어가 있다. 딜립 라오가 어디 출신인지 좀 봤더니만 그는 이 리플의 인프라 혁신 글로벌 책임자를 역임하기 전에 은행 및 지불기술,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쌓았다. 어디 출신인지 봤더니 IMF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월드뱅크 출신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문가 그룹을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리플 출신 한 명이 더 나오거든요. 이 마커스 트레처. 이 사람은 과연 어디 출신일까요? 2021년 3월에 리플은 전 스위프트 보드 멤버, 이사회 멤버를 고용했거든요. 그가 바로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마커스 트레처. 그는 전 HSBC, 영국의 최대 금권의 임원이자 스위프트의 글로벌 보드 멤버였다는 거. 여기도 보이시죠? 영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홍콩상해 뱅킹 코퍼레이션에서 12년 동안 글로벌 리더 역할을 맡았고요. 이 마커스 트레처는요, 2010년부터 16년까지 스위프트의 글로벌 보드 멤버로도 활동을 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리플로 합류하고 있을까요? 이 사진 보이실까요? 조금만 더 크게 가져갑니다. 왜 스위프트의 보드 멤버에 있었던 사람이 리플로 들어올까요? 왜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포럼, 미국의 재무부요, 연준이요, SEC요, 모두 다 리플로 들어오고 있다. 방금 스위프트 출신이라고 말했던 마크 트레처, 여기 바로 얼굴까지 보이시죠?
스위프트에 있다가 리플로 합류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크레이그 필립스는 과거에 미국 재무부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블랙록에서 엄청 큰 임원 역할을 맡았었는데 지금은 리플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로사 로이스 보이실까요? 재무부와 연준입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사람은요, 오바마 정부 때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지금 리플에 들어와 있어요. 또 한 분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는 앙드레 캐스터만이라는 사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로 번역해서 가겠습니다. 이 앙드레 캐스터만이 RLUSD가 작년 연말에 출시가 되면서 이것은 국경 간 결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리플은 앞으로 기업과 중소기업에 가장 먼저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가치의 인터넷, 더 빠른 결제 혜택을 확대할 것이다. 이 앙드레 캐스터만이 어디 출신인지 좀 바라보니까 그 역시 스위프트의 베테랑 출신이었다. 어느 정도 일했는지 보니까 1991년서부터 2015년까지 은행 간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 잘 알고 계시죠?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신사업 부분에 일한 경력, 굉장히 높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앙드레 캐스터만이 왜 리플의 USD, RLUSD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이미 영국의 최대 금권 HSBC에서도 리플 레저를 게임 체인저로 언급하면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인용한 바가 있었죠. 정말 범상치가 않은 회사입니다. 그쵸? 어떻게 일개 스타트업이 세계 경제 포럼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떡하니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으로서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도 불리우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어떻게 리플의 C레벨들은 매년마다 참석을 해서 미래 금융에 대한 어젠다에 연사진으로,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더더욱 리플이라는 회사, XR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집중적으로 깊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보유가치 암호화폐 얼마나 들고 있는지 봤더니 4억 달러를 돌파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777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어떤 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나 봤더니만 이더리움이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 세 번째로 보이는 STETH, 리도 플랫폼에 스테이킹되고 있는 이더리움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50%가 넘어가는 자산을 이더리움 쪽으로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이더리움 많이 못 오르고 있어요. 500만원 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현재 알트 시즌 인덱스를 봤을 때도 50 미만에 있다. 즉 다시 말해 현재 메이저 글로벌 알트코인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을 보완하고 있는 레이어2, 폴리곤이라든지 옵티미즘, 아비트럼 모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폭발의 시기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보유자들의 NUPL 지표를 봤을 때 이 NUPL이라는 게 뭐냐면 Net Unrealized Profit Loss라고 해가지고 순미실현 이익이나 손실을 뜻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이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이 NUPL 지표인데 지금 이 지표가 초록색에서 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노란색은 뭘 뜻하냐면 anxiety, 즉 걱정의 단계.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안 오르는데 이제 이더리움 진짜 이거 스테이블 코인 이거 진짜 내러티브 끝난 거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아니죠. 제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이더리움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건데 아무쪼록 이제 걱정, 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번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트코인만 잘 가고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알트코인들은 다 쓰레기였어. 비트코인, 나 지금이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팔고 비트코인 사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꽤 오랫동안 꽤 지치게 정말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언론 플레이도 나오고 몇몇 기관에서는 매도도 하고요. 가격이 계속 안 오르다 보니까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에 갑자기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더리움 이미 기관의 채택이 끝난 스마트 컨트롤의 대장 플랫폼이기 때문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암호화폐 슈퍼팩 페어쉐이크 잘 알고 계시죠? 내년 중간선거 또 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역시 그들의 자본으로 암호화폐 기업의 돈으로 크립토 프레지던트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을 보니까 내년 11월 정도에 있어요. 이 선거를 통해서 상원 의원 100석 중에 35명 정도, 그리고 하원 의원 전체를 뽑고요. 주지사 등등을 뽑는 그런 중요한 또 중간 선거가 될 것인데, 슬슬이 슈퍼팩 페어쉐이크 역시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이미 작년에 이뤄졌던 미국 기부금의 거의 절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암호화폐 업계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리플과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이 있었고, 미국의 최대 벤처 캐피탈사이자 리플의 초기 투자자였던 앤드리슨 호로이츠, A16G까지도 이 슈퍼팩 페어쉐이크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자금을 행사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까 그 기사거든요. 잠깐 좀 내려와서 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여기 보이네요. 이 슈퍼팩 페어쉐이크 안에 코인베이스, 리플, 앤드리슨 호로이츠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기업들로부터 이미 2천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어요. 그들은 암호화폐 산업이 미국 정치권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전략. 이미 그들은 트럼프 2.0 행정부를 필두로 한 많은 고위급 인사들 모두 다 친크립토 의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만들었죠. 이제 슬슬 규제의 환경, 규제에 대한 명확성, 소송의 마무리가 우리 쪽으로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국제기구에서 선택한 코인들, 미래 금융에서 활용되는 코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수량을 집중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위에 중앙은행이죠. BIS. 국제결제은행은 ISO 2002를 채택하면서 반드시 CBDC의 세상에서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는 이 두 가지 코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미 정답지는 나와져 있습니다. 실제로 BIS의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이 ISO 2002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는 끝났고요. 받아들일 준비를 마무리하게 됐다라는 거. 이미 스위프트와 BIS, 리플은 공존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ISO 2002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들, 리플과 스텔라가 대장격으로 들어갈 것이며 아이오타, 퀀트, 알고랜드, 헤데라가 빠졌네요. 헤데라, 그리고 XDC. 이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망으로서 이더리움이 구현하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뿐만 아니라 솔라나 기반의 SPR까지 묶어서 하이브리드 무역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중요한 네트워크라고도 말씀드렸죠. 아무쪼록 이쪽에만 집중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제 슬슬 XRP와 RLUSD에 대한 쌍이 출시가 되면서 Automated Market Maker, 자동화 마켓 메이커 풀 생성을 허용하는 이 XRP 레저의 수정안이 슬슬 통과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죠. 슬슬 리플 원장 기반으로 한 덱스 거래소를 몇 가지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과 RLUSD의 쌍이 슬슬 티커로 올라오면서 가치의 인터넷을 더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비트스탬프의 출시가 됐을 때부터도 유로와 달러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운반할 수 있는 티커가 명시되고 있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대가 오면서 모든 법정 화폐의 앞에 이 RL자가 붙으며 굉장히 빠르게 가치가 이동될 수 있고 그 브릿지 자산으로는 XRP가 소각된다는 이 메커니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다가온다. 스테이블 코인 CBDC의 세상이 다가온다. 즉 리플의 시대, 리플 빅뱅의 해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잡음에도 펀더멘탈 꼭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요 신문 표지에도 리플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광고가 떡하니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마무리 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시기, 그 이후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분기 안에는 소송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블랙록에서도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작년 초에 그레이스켈에서 리플을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편입시킬 뿐만 아니라 단일 상품 XRP 트러스트 상품까지 출시했었죠. 기관 수요가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이제 슬슬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XRP에 대한 현물 ETF 신청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이 그레이스켈의 XRP 트러스트 단독 상품이 나왔을 때 이 NAV 성장 기록을 미루어 보아 기관 관심의 증가가 엄청나게 있었다. 여기 나오는 이 NAV는 뭐냐면요. Net Asset Value라고 해서 이 순자산 가치를 나타내요. 어떤 자산 클래스보다 그레이스켈에서 편입시킨 이 트러스트 상품 중에 리플이 기관 관심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 그들은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레이스켈에서 이제 완전히 SEC에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랙록에선 신청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레이스켈을 품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블랙록의 뿌리는 그리 다르지 않고요. 이미 글렌 허친스로서 연결구도,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초반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50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굉장히 높은 모습 50대 후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만간 펼쳐진 알트코인이 오기 전 마지막 우리가 조금 더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바꿔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리플의 CEO가 말한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 국가 디지털 자산 보유로서 논의했다라는 이 팩트를 생각하면서 정말 미국이라는 국가가 비트코인 이외에도 어떤 암호자산을 준비금으로 채택을 하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자산을 활용하게 될지 저는 이미 정답지는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월달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만의 매도 시기와 매도 가격에 대한 기준 꼭 잡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은 내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